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약 2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는데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할 수 있었던 요소, 칼륨, 인산 등 29종의 비료 품목을 검역에 통과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조치였죠.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공고가 발표됐을 때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공고는 생각지도 못한 운송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디젤차나 화물차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차량에 경고등이 뜹니다. 일부 차량은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유차가 아예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주로 디젤을 연료로 하는 화물 차량이 주요 타격을 입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탱크로리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주유소가 영업을 할 수 없고 마트에 물건을 납품해야 할 트럭들이 운행할 수 없으므로 마트가 영업을 할 수 없고 택배 차량도 건설 현장의 레미콘,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등이 전부 멈춰서게 됩니다. 요소수 하나가 부족해지면 그야말로 한국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은 90%가 넘는 요소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요소수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등 주요 자원을 직접 생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에너지동기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4.8%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등 화석 연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러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국제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의 국제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년 6개월에 걸쳐 40.4원 인상한 바 있는데 인상률이 무려 39.6%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안정되기는 했으나 이 전쟁으로 한국에서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역전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급난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사태 때문인데 왜냐면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도미노 효과로 한국까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해외 상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겪어야 하는 천형입니다. 이에 한국은 해외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회사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자원에 올인했는데 는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한 가스전에서 최근 880억 FT 삼입방피트의 추가 가스량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국내 최고 천연가스 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2014년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을 때 그 배경은 세계 경영을 꿈꿨던 대우실업이었습니다. 한때 해외 지사가 무려 580개가 됐었는데 전 세계 어디서든 물건을 파는 상사맨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상사맨들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미얀마 서쪽의 스웨스 HWE 가스전입니다. 2004년 이 가스전을 취득한 후 2013년 5월부터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5억 FT3을 생산해 써만 불균 5억 카페 중국과 미얀마에 팔아 매년 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닥날 때까지 두고두고 채굴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10년이면 4조 원, 20년이면 8조 원으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건데요. 사실 미얀마 가스전은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줄줄이 시추에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다 2000년 대우인터내셔널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쇠가스전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면서 취득했는데 대우 역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죠.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인도 파트너사가 포기하자고 했지만 대우는 마지막 배팅을 했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 시추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배팅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어로 쇠SHW는 황금이라는 뜻인데 2004년 쇠가스전을 시작으로 2005년 쇠퓨, 2006년 미아 가스전까지 총 4조 5억억 FT3 규모의 가스전이 연거푸 터졌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7억 배럴 규모이며 동남아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품에 안긴 대우는 쇠가스전 지분 51% 한국가스공사 8.5%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고 1% 한국가질은 보유를 가지고 있고 하루 5억 FT3씩 30년간 채굴해 중국 국영 석유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2043년까지 거위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근에서 거위 한 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포스코는 광구 내 추가 가스량이 확인되자 추가 개발을 추진 중인데 매장량이 880억 FT3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조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LNG 단가 기준 약 2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NG 가격의 하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미얀마 가스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개발 중인 가스전은 미얀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중부에서 약 118조 원의 가치를 가진 해상 가스전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광구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민간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니까요. 지난 2월 22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한 국제 입찰에 인도네시아 국영 페르타미나 훌루 에너지 PHE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벙아비 UNGA 광구 탐사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권이란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탐사, 개발, 생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권리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0%, PHE가 50%,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PHE는 인도네시아 국영석 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 가스 탐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방아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 광구 총 면적이 8,500km로 이는 서울시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심 50m 천회부터 500m 심해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광구로 WEI 500m. 만약 가스가 터져나온다면 미얀마, 호주에 이은 또 다른 자원 탐사 성공 사례를 쓰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탐사권 획득을 위해 2021년부터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벙아 광구에서 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층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 인근에서 대규모로 천연가스를 생산 중인 빠게통한 PHER-UNGAN 가스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그간 철강 기업으로만 알려졌던 포스코는 잠시 언급했듯 자원의 미래를 올인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리튬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2010년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는 생산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띈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함브러 MUERTO 염호, 즉 소금 호수입니다.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은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중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6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포스코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저 소금 호수를 사들였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염호 지하 600의 아래에는 유전과 맞먹는 크기의 초대형 염호가 숨쉬고 있는데 리튬 함량이 220만 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2018년 관권을 사들인 즉시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 몽고메리차만트 검리 앤드 어소시어츠를 통해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수 아래에는 예상했던 220만 톤보다 6배 많은 350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며 이를 전부 판매하면 누적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수할 당시 319억 원에 불과했던 호수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죠. 이에 작년 3월 1조 700억을 투자해 연간 25영톤 생산 가능한 당산 가능한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영억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올 6월에는 2단계 상공정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염호에서 생산되는 리튬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무려 4억 대입니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호수를 인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더 놀라운 것은 농도입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이 함유됐는지로 그 품질을 결정하는데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는 리터당 921mg를 함유해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포스코는 현재 수산화 리튬의 원료인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을 아르헨티나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공정을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선남 율존 산업단지에서 착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이죠. 이로써 연간 25영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 포스코의 큰 그림입니다. 과연 포스코가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자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제7광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건 1970년 1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2년 전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 CAFE는 미국 우주오래양 연구소 WHO 소속 에머리 K.O. 에머리 박사를 필두로 조사팀을 구성해 서해와 남해, 동해, 남부의 연안 대륙붕 전체에 대한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6주에 걸쳐 동중국해를 샅샅이 훑어본 에머리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위 에머리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문장 하나로 동중국해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땅이 됐습니다. 이에 한국은 즉각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고 시행령으로 제주도 동쪽에서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찍어 총 7개의 광구를 설정했습니다. 그간 공해 또는 일본 영해로 생각했던 것들이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뻗어간 대륙붕 덕에 한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해 7광구가 공동개발구역 조인트 디벨로프먼트 존 JDG로 설정돼 한국도 일본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추하되 혹 자원이 나온다면 일본과 5050으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공동개발을 약속했던 일본은 돌연 7광구에 석유가 없다며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에 유리했던 국제해양법이 1982년부로 새로운 해양법이 채택되면서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인데요.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이 조약은 종료 3년 전, 그러니까 내년 2025년까지 조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분명 이를 혼자 독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몇몇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민기적민기적하며 먹은 벙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일본을 두고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며 분노를 표했는데요. 그러던 작년 6월 13일 MBC PD수첩은 제7광구 신화와 진실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7광구는 신화였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장량이 부풀려져 거짓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고발했죠. 7광구에 석유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일본 측 탐사 자료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동안 속았다며 울분을 표출했지만 칠광구는 정말로 신화에 불과했을까요? 그건 PD 수첩도 저도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모르는 일입니다. 1986년 이후로 제대로 된 탐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시추 기술이 발달한 현재의 기술로 탐사한다면 1969년 예상치보다 더 많을 수도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우선 협정을 종료시키고 독자적으로 탐사를 시작할 겁니다. 제대로 된 탐사도 진행하지 않고 일본 측 자료만으로 경제성이 없는 신화라 평가절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칠광구에 대한 최후의 수단, 과연 어떤 수단일까요? 제 업무 메일과 업체 측에 백진삼 공구 오픈 요청이 너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100년 된 진짜 산삼백진삼을 오늘 하루만 다시 오픈해드립니다. 화요일 택배가 마감되기 때문에 월요일 23시 59분까지만 공구 가격 온오프라인 최저가로 열어드리기로 업체와 협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원식이라는 개인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산삼과 DNA 99%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1포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57mg로 식약처 제공 1일 최소 섭취 기준 대비 700% 높습니다. 정식 공구는 4월 중순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립니다. 우선 칠광구에 자원이 매장됐다는 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1969년 유엔이 파견한 에머리 역시 높은 가능성이 있다어 하이 프라버빌러티 이그지스트 정도에 그쳤으니까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보고했죠. 제7광구의 천연가스 매장 여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2005년 미국 우드로 월슨 국제센터가 발표한 동북아의 해저 석유시베드 퍼트롤리엄 인 노시스트 에이저라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죠. 다만 중국의 석유 관리들은 지질학적 사실에 기초해 동중국해의 잠재적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소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피트로 추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1조 8영억 세제곱피트, 미국은 117조 4영억 세제곱피트라고 썼지만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바다의 시추공 하나를 뚫으려면 약 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한국은 돈 아깝다 생각지 말고 무리해서라도 시추공을 꽂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은 최근 10년간 2014년, 2015년, 2021년까지 단 3회의 시추만 실시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동해 방어 구조에서 이뤄진 마지막 시추는 이산고압대 발견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니 한국의 마지막 시추는 8년 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협정이 종료되기 전 최후의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달 전 한국석유공사는 22년 만에 JDG-1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JDG에서 해저 1500km 규모의 3차원 물리탐사를 공동 추진하고 협정이 사실상 종료되는 내년에는 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JDG 공동 탐사 추진 일정을 기재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 조강권자와 함께 탐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강권자가 확정되었거나 양국 간 합의가 된 사항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바람입니다. 여기서 물리탐사란 해상탐사선이 탄성파를 발사해 지하 지층의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기록해 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만약 우리 계획대로 물리탐사가 올 2023년 이뤄진다면 1978년 협정 발효 이후 실시된 2002년 양국 공동탐사에 이은 두 번째 탐사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워낙에 예민한 사항이라 쉽게 추진하거나 계획도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하면서 작년에만 무려 7번이나 두 정상이 만났죠. 이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협정이 종료될 것인지 연장될 것인지가 결정되니까요. 협정에 따르면 양국 중 일방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 종료 2028년 3년 전, 그러니까 2025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은 만약 일본이 내년에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칠광구를 찾아와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혹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의 군사력이라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본을 침몰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이성적인 판단에 기대자는 반응도 있습니다. 즉, 이번 정부 들어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다든지 일본 측에 유리한 스탠스를 취했으니 반대급부로 일본도 7광구 협정을 연장하거나 공동개발 추진 의향을 밝히면 흔쾌히 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물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7광구에 대한 희망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은 희망의 발로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문제지만 진짜 폭탄은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JDG 인근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중국은 발견했을까요?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국가는 23년 탐사했는데 경제성 있는 석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탐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멈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한 1974년부터 상하이 해양지질조사국을 시켜 7광구 동쪽 제주분지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죠. 사실 제주분지는 거대한 퇴적지역으로 이곳에는 석유가 매장된 저류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는 땅속에 거대하고 큰 동굴과 같은 공간에 석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는 지층을 구성하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존재합니다. 가령 모래가 가득 찬 컵에는 모래를 넣을 수 없지만 물을 넣을 수 있고, 물은 모래 사이사이의 빈 공간인 공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상하이 해양지질조사국은 7광구 동쪽 제주분지 저류층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9년 뒤 1983년 평오라 명명한 해저유전에서 경제성 있는 원유와 가스정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탐사 지역을 확대해 보운정, 추녀, 소흥유전을 찾아냈는데 중국은 그 양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지만 그 양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해저유전에서 뽑아 올리는 원유가 그저 그런 수준이라면 대개 유조선을 이용해 육지로 수송하기 마련이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뽑아 올린 석유와 천연가스 운송을 위해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이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워낙 위기감이 높아 중국이 동해함대 함정들을 이 부근에 대규모로 배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 동해함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2005년부터 7광구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 유전을 개발하겠다며 시추에 나섰는데 이게 일본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센카쿠열 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센카쿠열도는 대만 앞에 위치한 무인도와 암초인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 열도를 두고 일본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7광구 인근 자원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약 이 부근에서 석유를 뽑아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20년 뒤 전부 꿀꺽할 수 있는 석유가 전부 중국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잠시 말씀드렸듯 저류층의 석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에서 중국이 뽑아내기 시작하면 7광구 내에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석유의 상당량이 빨대 효과로 같이 빨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7광구 주변에 4개 유전에서 빨대 효과로 7광구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가까이에 빨대를 꼽겠다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고노다로 외무상을 중국에 보내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중국이 7광구에 걸쳐 있는 저류층에서 석유를 빼가는지도 모르니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 괜한 비판을 받기 싫다며 조용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저류층 석유의 빨대 효과 문제는 1991년 발발한 걸프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걸친 저류층에서 쿠웨이트가 일방적으로 석유를 시추하자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우리 석유를 훔쳐가고 있다며 쿠웨이트를 침공해 일어난 것이 걸프전이죠. 사실 이 7광구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중국에 밀리고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일본에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9영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원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K9자주포 18문이 도착했다. 내년에 수십 대가 추가 인도될 것이다. 폴란드 군비청.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에 도착하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9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입항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어 SNSXX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A1 썬더 자주포 18문을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다며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K9 자주포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납품한 것은 한국군에게 납품할 것을 먼저 준 것이었기에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폴란드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지금 도착한 새로운 K9 자주포는 폴란드 포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6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전망하고 있기에 현재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최근 유럽을 덮친 강추위에도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은 비가 온 뒤 얼어버린 동토에서 기동하는 K2 전차 사진을 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도 살얼음 진흙탕까지 뚫고 나가는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더욱 많은 눈과 비, 강추위가 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기동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를 하려는 국가들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루마니아도 K9 수출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여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혹독한 추위 속에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실토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과 EU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리자 러시아군이 7발 정도 쓸 때 한 발을 사용할 정도로 탄약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약 79조 원, EU 약 71조 원대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Y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확장해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지금 유럽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 대, 장사정포는 10여 문에 불과합니다. 영국군은 지난해 박물관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를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프랑스가 보유한 155 구경 이상의 중포는 90문도 안 되고,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쓸 정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OJ 11일 현지 시간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 삭감과 방위산업 약화로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럽연합 이후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군대와 산업, 사회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만회하는데 대략 58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한 것은 개별 국가가 구입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나토가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새로운 정부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가 저렴하고 납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과거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유럽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국정 연설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 EU과 잘 협업해 EU 내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것은 한국과와 한 것 아니라 나토 전체와 한 것과 같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에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을 쉽게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최근 한국에서 차륜형 장갑차 100대를 수입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유도미사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산을 제치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강력한 기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무장단체 침투 등 안보 위기가 거듭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니진X-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동남아 지역 특성상 정글 속에 숨어있는 테러 단체를 섬멸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무기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추위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나라마다 분쟁이 커지고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산악, 설원,
정글, 사막에서 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 2년, 최대 10년 빨리 납품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장을 해야 하는 유럽과 각종 분쟁을 대비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이윽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이윽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이윽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E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하나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 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 방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마냥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